73세 박정희 여사의 머리가 이제는 허옇게 변해버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한때는 강남 부촌에 살던 부자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허름한 원룸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엔 빠진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웃을 때면 앞니 2개가 없는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요즘은 웃을 일이 있어도 입을 가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인데 왜 이가 빠진 노모를 방치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슈퍼에 갔다가도 이웃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라면서? 그런데 이빨도 못 해주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들 민혁의 도움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비참한 처지가 민혁과 소연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아프네. 식탁에 놓인 약봉지를 뒤적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파스와 진통제가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한 번 갈 때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되었습니다. 딸 민지가 가끔 보내주는 용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민혁의 차와 비슷했습니다. 아들 민혁과 며느리 소연은 그런 고급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박 여사는 10년 전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이후로 이런 초라한 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조각과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나마 김치는 옆집 할머니가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때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면 항상 큰 통에 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넉넉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10년 전 박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우아한 생활을 했습니다. 골프 모임에 나가고 고급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혁이 좋은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 민지도 나름대로 잘 자랐지만 박 여사의 관심은 항상 민혁에게 더 많이 쏠렸습니다.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민혁이 소연을 만난 것은 법률사무소에서였습니다. 둘 다 변호사였고 소연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민혁보다 더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박 여사는 소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박 여사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과 민혁이 결혼한 후 첫 명절, 소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단지 며느리가 어색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것 좀 먹어봐. 괜찮아요. 어머님, 저 별로 안 먹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연은 점점 더 냉담해졌고 민혁도 아내의 영향을 받아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민혁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산 상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했고 박 여사도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젊은 세대가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 상속 서류에 사인하던 날, 민혁과 소연의 표정이 너무 밝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성사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민혁은 어머니를 작은 원룸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을 관리하기 힘드실 테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여사가 원룸으로 이사한 지 몇 개월 후 그녀의 앞니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가보니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수백만 원, 그녀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이가 아파서 그러는데.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앞니 2개를 빼야 했습니다.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권유받았지만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심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소연의 표정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보고 싶어서. 민혁이는 집에 있니?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중요한 의뢰인과 미팅이 있대요. 거실에 잠시 앉아있던 박 여사는 손자 선우가 반갑게 달려오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빠진 앞니가 드러났고 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 이 빠지셨어요? 치과는 가보셨어요? 그게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소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그저 쓰게 웃으며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쁘다며 빨리 돌아가실 것을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갔지. 너 안 만나고 왔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선우 엄마가 당황했대요. 그래,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과거 자신의 재산으로 공부시켜 변호사로 만들어준 그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남처럼 대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항상 새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몇 번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수건을 가져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에 받쳐놓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는 이가 빠져도 치료해주지 않고 비가 새는 원룸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변호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법조인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대로 마감할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 집은 어떠세요? 강남인데다 학군도 좋고. 중개인의 말에 박정희 여사와 남편 박철수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값이 만만치 않았지만 민혁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옮기고 강남 고등학교에 전학시키고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준 결과 민혁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박철수 씨가 펑펑 울던 모습,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랑하던 일, 축하 파티에서 뿌듯해하던 그날의 기쁨까지
민혁의 책상 앞에 이마에 핏줄이 선 채로 밤을 새우던 민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녀가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과일을 깎아 들고 민혁의 방에 들어서던 그날, 민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그 약속이 지금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쓰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얼마나 순진했는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취직하고 승승장구하던 민혁이 소연을 처음 데려온 날, 거실에 걸린 그림을 유심히 보던 소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혹시 김환기 작품인가요? 맞아. 우리 남편이 사업 초기에 큰 계약 성사시키고 기념으로 산 거야. 와, 이거 지금 시세로는 몇 천만 원 하지 않나요? 박 여사는 그때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을 기억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집안의 재산을 훑어보는 소연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행복해 보였기에 그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결혼식 날, 소연의 부모가 박 여사에게 다가와 인사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복 받았네요. 이런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소연의 아버지는 민혁에게 계속해서 우리 사위가 대단하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박 여사 부부의 재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소연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매주 시부모님을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에는 정성스럽게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혁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박 여사는 그저 젊은 부부의 바쁜 생활 탓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민혁이 얼마나 무심하게 대응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도 30분 만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을 떠났던 민혁. 그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처음으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진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병원 검진 결과 말기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민혁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미녀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좀 자주 와서 보면 안 될까? 엄마,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어서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그 약속된 주말에도 민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박철수 씨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박철수 씨는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실에서 박 여사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식들, 특히 아들 민혁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딸 민지에게는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민혁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재산이 자식들한테 가는 건 좋지만 내 노후는 어떡해요? 남편은 민혁이 박 여사를 잘 모실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답게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딸 민지에게는 약속대로 1억 원이 상속되었고 나머지 재산 강남의 아파트, 주식,
예금 등 총 30억 원 상당 모두 민혁에게 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이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엄마 몫은 없어요? 괜찮아. 민혁이가 엄마 잘 돌봐준대.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 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재산 상속이 완료된 지 몇 개월 후 민혁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큰 집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엄마가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건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박 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남편이 떠난 후 큰 집이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제안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저희가 괜찮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관리도 편하고 지하철역이랑도 가까워요. 그렇게 박 여사는 평생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나와 6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아들이 자주 찾아와 살펴줄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사한 첫 달에는 민혁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었고 몇 개월 후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대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지만 몇 개월 후에는 100만 원으로 줄었고 지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가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서 소연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박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고 다른 손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년 정말 대단하지. 시어머니 재산 다 뺏어내고 원룸에 처박아 놓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어림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화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속여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너무 믿었고 며느리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73세 빈털터리가 된 노인.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치아 하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신세.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박정희 여사에게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넓은 집에서 나와 좁디 좁은 원룸으로 옮겨온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민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 콘크리트 벽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거실에서 탁 트인 한강 전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아프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자주 병원에 가야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해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50만 원으로는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해결하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약값까지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딸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니? 엄마, 잘 지내세요?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살만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박 여사는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죠. 원룸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웃들과 교류도 없고 노인정에 가려고 해도 교통비가 아까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는? 네, 잘 지내요. 저기,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좀 있어서.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는 겨우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사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때는 수십억의 재산이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월세 60만 원도 못 내는 신세가 되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민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자 선우도 보고 싶었고 아들과 직접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혁이 좀 만나러 왔어. 집에 있니? 아니요, 오늘 야근한대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박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 집에 있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더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선우는? 학원 갔어요. 9시쯤 돌아올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박 여사는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원룸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박 여사는 전기장판만 틀고 지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는 심한 기침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떨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을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폐렴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입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박 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민혁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박 여사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민혁은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비를 입금했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누구 안 오냐고 박 여사는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든 어머니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민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민지가 부산에서 달려와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집에 난방도 제대로 안 틀고 계셨던 거예요? 돈 아끼려고 그랬지. 너무 비싸서.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용돈 좀 더 드릴게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도 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에게까지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박 여사의 건강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폐렴은 좋아졌지만 이제는 관절염까지 생겨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치아 문제였습니다. 앞니 2개가 빠진 데다 이제는 어금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치과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의 처지가 안쓰러웠는지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치과 진료를 해준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맙다며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긴 것에 감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박 여사는 기분 전환 삼아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볕이 따뜻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희 씨, 맞죠?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영호 씨였습니다. 75세의 김 씨는 은퇴한 판사로 예전에 박 여사의 남편과 골프를 자주 쳤던 사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영호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씨는 5년 전 판사직에서 은퇴했고 지금은 가끔 법률 자문을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 어디 사세요? 강남 아파트는? 이제 강남은 아니고 이 근처 원룸에 살아요. 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박 여사 부부는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박 여사는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일,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 일, 그리고 원룸으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된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내가 어리석었지.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법적으로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서류에 내가 사인했는데. 모든 재산을 넘긴 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만이 있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양 의무도 있고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니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했지만 아직 법조계에 많은 지인이 있어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우선 모든 정황을 정리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박 여사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빨도 제대로 치료 못 받는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니까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와 헤어지면서 박 여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걸음걸이는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박정희 여사는 김영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제안한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김 씨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쪽은 제 제자 이지원 변호사예요. 가정법 전문가고
노인 권익 보호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하길 최근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재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민혁이가 내 아들인데 고소를 한다는 게 박 여사님, 이건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가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변호사도 김 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재산을 일부 되찾은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여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재산 상속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서류 작성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민혁과 소연이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기억을 더듬어 답했습니다. 민혁이 자신을 잘 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큰 집 관리가 힘들다며 원룸으로 이사하게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생활비 지원이 점점 줄어든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요. 특히 부양의무 위반과 사기적 증여 취소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요.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쉽지 않지만 병원 기록, 생활비 입금 내역, 주거 환경 등을 통해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 상속 당시의 정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여사님의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나 다른 문서가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언장이요? 그건 민혁이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남편분이 다른 곳에 보관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금고라든지 안전대여 상자라든지. 박 여사는 문득 남편이 평소 중요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의 열쇠와 비밀번호는 민혁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열쇠의 복사본이나 비밀번호를 기록해둔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변호사는 우선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여사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생활비 내역 등을 정리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혁이가 변호사인데. 걱정 마세요. 변호사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와 이 변호사는 박 여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박 여사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제안으로 박 여사는 옛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민혁과 소연이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원래는 박 여사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손자 선우를 통해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를 매우 좋아했고 부모의 행동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학교 앞에서 선우를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선우가 나오자 반갑게 불렀습니다. 선우야, 할머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왔지. 집에 같이 가자. 선우는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민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소연은 일하러 나갔다고 했고 가정부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옛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40년 가까이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가 예전에 쓰던 방은 어디니? 아빠 서재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박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서재였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 목 좀 마르다. 주방에 가서 물 좀 가져다 줄래? 선우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박 여사는 재빨리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예전에 사용하던 열쇠가 아직도 통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습관대로 열쇠를 바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둘러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대부분 비어있거나 의미 없는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랍을 열어보니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수첩과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의 친필로 여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정희에게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우가 물을 가져오기 전에 서재를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 선우와 함께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었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 씨가 녹음한 음성 파일과 여러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틀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아들만 믿고 모든 재산을 넘겨주자고 했는데 사실 나도 조금 불안했어. 그래서 당신을 위한 보험을 마련해뒀어.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면서도 아내를 위해 몇 개의 계좌와 주식을 따로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민혁 씨가 숨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이 계좌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날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긴 수첩의 정보를 가지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몇몇 은행을 돌아다닌 끝에 아직도 박 여사 명의로 된 계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총 3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고 주식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민혁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과 사기적 증여 취소 그리고 숨겨진 재산 발견까지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준비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제출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혁과 소연을 상대로 부양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적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숨겨진 계좌와 관련해 횡령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날 원룸에 가두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이빨 빠져도 방치한 게 갑자기야. 그건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 상처만 받아요. 이제 와서 만나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소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소송 취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우도 못 보게 될 거예요.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협박은 그만두고 법정에서 보자.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여사는 손자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법은 공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첫 재판날 박 여사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와 이 변호사가 함께 있어 든든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혁과 소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다른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남편의 사망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그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박 여사를 원룸에 버려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민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박 여사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원룸으로의 이주도 박 여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 여사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들, 병원 기록, 그리고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USB와 음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내를 위해 따로 재산을 마련해 두었다는 내용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다음 재판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혁이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말고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와서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이빨 빠진 노인네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 인생 망가뜨린 대가를 치러야지.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이 변호사도 첫 재판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고 민혁과 소연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당당한 싸움이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날 박정희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재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73세,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노년의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김영호 씨가 차로 박 여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박 여사의 긴장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긴장하지 마세요. 이 변호사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요. 네, 고마워요. 영호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법원에 도착하자 이지원 변호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오늘 재판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주요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혁과 소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딸 민지도 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지야, 네가 와줘서 고마워. 민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박 여사 측 증인으로 민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민지는 어머니가 원룸으로 이사한 후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 등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도 오빠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비만 입금했죠. 그것도 제가 연락해서 재촉한 후에야. 민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민혁이 바빠서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지원은 꾸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여사가 원룸으로 이사한 것도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병원 기록과 생활비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편 박철수 씨가 남긴 USB의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민혁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철수 씨가 아내를 위해 따로 마련해둔 재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당황한 기색으로 그런 재산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은행 기록을 제시하며 민혁이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연은 불안한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하라며 법정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소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박 여사의 재산 상속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왜 민혁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도록 설득했는지 물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연이 친구에게 시어머니 재산 다 뺏어냈다고 자랑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소연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연이 다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시어머니 재산 처리 완료, 이제 귀찮게 하지 않도록 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혁은 소연을 바라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겠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날 민혁이 박 여사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민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에요. 소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민혁을 들여보냈습니다. 민혁은 원룸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 곰팡이 핀 벽, 낡은 가구들. 이런 곳에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는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연이랑 별거 중이에요. 재판에서 그 이메일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내가 다 돌려드릴게요. 집도 다시 드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드리고. 박 여사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 네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아닌데. 민혁은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의 설득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어차피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소연의 말에 빠져들어 어머니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박 여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자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재산도 한꺼번에 물려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지금은 돌아가. 민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뒤 떠났습니다. 다음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혁과 소연이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기적 증여로 인한 재산 일부를 박 여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박 여사 명의로 된 계좌와 주식도 모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여사님, 정의가 실현됐네요. 이지원 변호사도 기뻐하며 박 여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승소했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민혁은 법원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판결대로 다 따를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민혁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네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사과하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관계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판결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박정희 여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판에서 돌려받은 재산으로 강남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중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가 새는 원룸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호 전 판사와 이지원 변호사가 이사를 도와주었고 딸 민지도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했습니다. 민혁도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혁과 소연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민혁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이 변호사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원룸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뭘요? 당연한 일이죠.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 여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그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도 받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건강 회복이 먼저예요. 이빨도 고치고 허리 치료도 제대로 받으세요.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나랑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어. 김 판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노인 법률 상담, 자원봉사를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이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선우 자주 데려올게요. 선우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맙다. 선우는 언제든 데려와.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박 여사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가 빠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예전에 원룸 근처에서 만났던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박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박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처지의 노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박 여사님 맞으세요? 너무 달라지셔서. 이웃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웃을 때 입을 가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저예요. 많이 달라졌죠?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정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글을 쓸수록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박 여사는 노인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특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김 판사와 이 변호사도 가끔 함께 법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대응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도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소연과 이혼한 후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주 손자 선우를 데리고 찾아왔고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연이 유혹에 넘어가서.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늦었더라고요. 너무 늦진 않았어. 네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의 마음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박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이 변호사의 권유로 본격적인 출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에서 당당한 노후로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책에서 자신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책 출간 기념의 날, 작은 서점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혁과 민지, 김 판사와 이 변호사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만난 노인들까지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책에 사인을 해주는 동안 한 할머니가 다가와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내일 아들에게 전화해서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박 여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73세에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혼자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센터 봉사활동, 책 출간 기념회, 손자 선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남편 박철수 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작은 희망 덕분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 수 있니? 엄마, 현수한테 연락하세요. 현수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그럼 며느리한테 연락해보세요. 미순아, 제발 좀 와줘.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희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남의 집 식구잖아요. 현수가 모시는 게 맞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6세 김복순 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아들에게 버림받고 평생 무시했던 딸들마저 등을 돌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죠.
김복순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수야, 제발 받아라, 현수야.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막내 아들 현수였습니다. 평생 금덩어리처럼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엄마가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줘. 문자까지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30분 넘게 바닥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첫째 딸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딸들과는 연락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연락을 갑자기 하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세요? 미순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갑자기.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현수한테 연락하세요. 현수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그럼 며느리한테 연락해보세요. 미순아, 제발 좀 와줘.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희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남의 집 식구잖아요. 현수가 모시는 게 맞죠.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영순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어쩐 일이세요? 영순아, 엄마 좀 도와줘.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어. 어머니, 현수는 뭐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직접 집에 가서 문 두드려 보세요. 영순아, 엄마가 지금 바닥에 누워 있다고. 어떻게 가니? 죄송하지만 막내가 독감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현수한테 계속 연락해 보세요. 영순이도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 정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순아, 엄마가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래? 현수는 뭐 하는데요? 전화해 보셨어요? 연락이 안 돼. 평생 현수만 자식으로 보셨잖아요. 저희는 시집간 남의 집 식구라고 하셨고요. 출가 외인이니까 가족도 아닌데 도와드리기가 껄끄럽네요. 그리고 현수가 유일한 자식이니까 현수가 엄마 모셔야지. 안 그래요? 저 바빠서요. 정순아, 그게 아니라. 저는 엄마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들만 자식이라고. 그럼 그 아들한테 가세요. 셋 딸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복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이죠. 결국 119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복순 씨를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빠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놈이 오면 병원 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까지도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서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76년을 살아온 김복순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은 어머니의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딸들마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과연 김복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식들이 모두 어머니를 외면하게 된 걸까요? 김복순 씨의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살의 새댁이었던 복순 씨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복순 씨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첫째는 당연히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딸이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겠어. 우리 집 대를 끊어놓을 작정 아니면 몸조리 끝나는 대로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렇게 태어난 게 첫째 딸 미순이었습니다. 2년 후 둘째 영순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순이가 딸 만났네. 아들 복이 없나 봐. 사내를 못 낳으면 집안이 끊어지는데 어쩌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복순 씨는 위축됐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셋째 정순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했습니다. 또 딸이야? 이 집안에 아들 복이 없나? 네가 정녕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한 게로구나.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내가 널 믿은 게 죄다. 그렇게 좋다는 거 다 해먹였는데도 어쩜 줄줄이 딸만 낳아? 복순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아들을 낳지 못하는지, 자신이 부족한 건 아닌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막내 현수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복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복순 씨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이웃들도 축하 인사를 하러 줄을 섰습니다. 복순 씨는 그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복순 씨에게 현수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딸 셋은 그저 아들을 낳기 위한 과정이었고 아들 현수만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현수의 100일 잔치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일 만큼 크게 열었습니다. 딸들 때는 가족끼리만 조용히 했는데 말이죠. 현수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도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반면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순이가 또래보다 빨리 말을 했을 때도, 영순이가 그림을 잘 그렸을 때도, 정순이가 노래를 잘했을 때도 무덤덤했습니다. 딸들이 뭘 해도 복순 씨의 관심은 오직 현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현수가 5살이 됐을 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딸들은 집에서 놀았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차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수만 특별 대우를 받았고 딸들은 뒷전이었습니다. 현수가 7살이 되던 해 복순 씨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현수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 너희들이 현수 잘 챙겨야 한다. 현수는 남자고 너희들은 여자니까. 나중에 너희들은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젊은 시절 복순 씨는 딸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들은 현수와 다르다고, 현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딸들은 어린 마음에도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현실이었거든요. 아들과 딸은 태생부터 다르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소중한 존재이고 딸들은 언젠가 떠날 임시 거주자라고 여겼던 거죠. 현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복순 씨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현수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복순 씨는 현수만을 위한 특별한 식단을 차렸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던 우유도 오직 현수의 몫이었죠. 딸들이 한 모금만 마시고 싶다고 떼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용품이나 옷, 커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수에게는 늘 새 것을 사줬지만 딸들에게는 언니가 쓰던 걸 물려주거나 아예 사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건 병원 갈 때였습니다. 현수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딸들이 아파도 집에서 약국약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딸들이 배가 아프거나 열이 펄펄 끓어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복순 씨는 약국에서 사온 약을 들이밀며 달래주지도 않았습니다. 좀 지켜보자. 현수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복순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특별하고 딸들은 그냥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딸들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지, 자신들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20살을 넘어서면서 복순 씨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별을 받으며 자란 딸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뒤 곧바로 공장이나 직장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은 살림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살림이라는 것도 오로지 막내 아들 현수만을 위해 갖춰진 구색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딸 미순이가 23살이 되던 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제 남자친구예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복순 씨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집은 어디고 하는 일은 뭐야? 안녕하세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미순아, 네가 벌어서 먹여 살릴 거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무한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할 거야? 그날 이후 복순 씨는 미순이의 연애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미순아, 그 남자 그만 만나라. 엄마, 왜요? 공무원 시험 몇 년째 보는 거야? 언제 붙을지도 모르는데. 곧 붙을 거예요.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 건데? 혼수랑 집은 네가 할 거니? 미순이는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은 딸 결혼시킬 때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럴까 싶었습니다. 엄마, 혼수 좀 도와주세요. 무슨 돈으로? 현수 대학 등록금도 부족한데. 제가 몇 년 동안 벌어서 집에 갖다 드린 돈은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현수 교육비로 들어갔어. 너도 알잖아. 결국 미순이는 혼수도 제대로 못 차리고 전세집도 남자친구 돈으로만 구해서 결혼했습니다. 둘째 딸 영순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하는데 도와주세요. 또 돈 달라는 소리야? 시집가는 년이 친정에서 뭘 바래? 다른 집은 딸 결혼시킬 때 도와주던데요. 다른 집은 아들이 없나 보지. 우리는 현수가 있잖아. 현수랑 저랑 뭐가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다르지? 현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고 너는 남의 집 며느리가 될 거잖아. 영순이도 결국 자기 돈으로만 혼수를 차렸습니다. 셋째 딸 정순이 때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결혼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시집 갔다가 친정 돈 빌려다 쓰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현수 결혼할 때까지 돈 모아야 해. 아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차별을 하세요? 우리는 자식도 아니라 이거예요.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혼수 준비할 돈만 조금 보태달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갖다 드린 돈만 해도 제법 될 건데. 아니, 이 기집애가 근데 너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할래? 시집 가서도 그 성격 못 죽이면 너 소박 맞고 산다. 됐어요. 괜히 말 꺼냈나 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딸 셋 모두 친정에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 현수가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복순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부가 어떤 애야? 집안은 어때? 대학교 동기예요. 착하고 예뻐요. 그래, 빨리 집에 데려와. 엄마가 보고 싶어. 현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복순 씨는 극진이 대했습니다. 어서 와. 예쁘게 생겼네. 우리 현수가 복이 많아.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뭐 좋은 거 해줄까? 갈비찜 해줄까? 평소에 딸들 남자친구에게는 냉랭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야, 집은 어디로 구할 거야? 전세로 구하려고 해요. 전세? 안 돼. 남자가 집 하나는 떡하니 해가야 자존심이 사는 거야. 우리 아들 어디 가서 기죽는 꼴은 내가 또 못 보지. 복순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현수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딸들이 벌어서 갖다 준 돈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아들 집 사주는 건 당연한 거지. 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살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수 씨 부부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차려줬습니다. 현수야, 부족한 거 없지? 엄마가 다 해주셔서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현수한테 집을 사주셨다고요? 그래, 아들 집 사주는 게 뭐가 이상해? 저희가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도와주시면서요. 너희들은 시댁에서 해주잖아. 시댁에서 안 해줬는데요. 그건 너희들이 운이 나빴던 거지. 미순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무슨 소리야? 현수는 아들이고 너희들은 딸이잖아. 그래서 뭐가 달라요? 현수는 우리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야. 너희들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엄마, 저희가 그동안 집에 갖다 드린 돈은 뭐예요? 그 돈으로 현수 키운 거야. 너희들이 현수 교육시키는데 도움을 준 거지. 딸들은 허탈했습니다. 자신들이 번 돈이 모두 막내를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실은 내색하지 않고 버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갖다 바쳤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너희들 다 시집 잘 갔잖아. 저희는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대견하지. 우리 딸들 능력이 있어서. 복순 씨는 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딸들은 어머니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억지로 오는 기분이었고 평소에도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복순 씨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세요. 안타깝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침에도 멀쩡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손쓸 시간이 없었어요. 복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떠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순아, 아빠가 돌아가셨다. 급성 심근경색이래.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가셨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딸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혈육이었거든요. 하지만 복순 씨는 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현수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현수도 신혼이고 며느리도 있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아들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현수가 알아서 할 거야. 딸들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복순 씨는 오직 현수에게만 의지했습니다. 현수야, 아빠 일 다 네가 처리해야 해. 엄마는 모르겠어. 알겠어요, 엄마. 부동산이며 보험이며 다 네 이름으로 바꿔놔야 하고. 딸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복순 씨는 현수에게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현수가 하면 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유산 정리하는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복순 씨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현수 명의로 넘겼습니다. 딸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산은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시집간 몸이잖아. 현수가 물려받아야지. 법적으로는 저희도 상속인이에요. 법이 뭐가 중요해? 현수가 앞으로 엄마 모실 건데 당연히 현수가 받아야지. 딸들은 분했지만 법정 다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완전히 원수가 될까 봐였죠. 남편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자 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에 와서 지내세요. 아니야, 현수네 집에 갈 거야. 현수네는 한창 신혼이잖아요. 올케가 부담스러워할 텐데.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현수랑 상의해보세요. 상의할 게 뭐 있어?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건 의무야.
복순 씨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네 집에 가서 살아도 되지? 엄마, 그게 집사람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의가 뭐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이상해?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좀 좁아서. 좁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정말 좁아서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시어머니 모시기 어렵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내가 돈 보탤게.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나중에 아이도 생기고 하면 공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저희 아직 신혼인데 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은 없어요. 다른 형님들도 계시고. 복순 씨는 며느리의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현수야, 새아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 구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고? 지금 당장 엄마가 혼자 있어서 무서운데? 그러던 중 첫째 딸 미순이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라고 했잖아. 현수가 있잖아. 현수는 신혼이고 둘이 자녀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아들한테 가는 게 맞아. 너희들은 남의 집 며느리잖아. 둘째 딸 영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면 안 될까요? 번갈아? 그럼 내가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라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현수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 복순 씨는 끝까지 현수에게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딸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셋째 딸 정순이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엄마, 현수 힘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정순아, 너희들은 시집간 몸이야. 친정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저희 친정 엄마인데요. 그래도 현수가 아들이니까 현수가 해야지.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현수가 엄마 모신다고 이야기나 했어요? 왜 자꾸 그런 고집을 피우세요? 그러다가 현수가 안 모신다고 하면 그땐 어떡할 건데요? 진짜 답답하네. 지금까지 내가 현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날 외면할 리가 없어. 니들이 지금 아버지 재산도 못 받고 날 어떻게 구슬려서 한 몫이라도 챙겨보려고 수쓰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들 가. 결국 딸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현수만 고집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딸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픈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오직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엄마한테는 현수밖에 없는 것 같아. 딸들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난 포기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게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도 슬픈데 엄마까지 이러니까 더 서러워.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겠어. 엄마가 현수만 원하시니까. 그렇게 딸들은 하나둘씩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도 현수 씨는 복순 씨를 모시러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을 구하고 있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복순 씨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엄마, 아직 적당한 집을 못 구했어요. 그럼 지금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엄마, 정말 좁아서 안 돼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방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어요. 그럼 거실에서라도 자면 되잖아. 어머니, 그건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 태어나면 더 이상 같이 있을 공간도 없고요. 이해해주세요. 불편하면 어때? 아들 집에서 사는 게 어디야?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 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순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 엄마, 지금 야근 중이에요. 내일 갈게요.
내일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엄마, 큰일 아니면 내일 가도 되잖아요. 복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응급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첫째 딸 미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순아, 엄마 응급실에 있어. 혼자 무서워. 지금 갈게요. 현수는요? 야근한다고 못 온대.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야근이 더 중요해요? 미순이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스트레스성 심장 두근거림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더 자주 뵈러 와야겠어요. 괜찮아. 현수가 올 거야. 엄마, 현수는 오지도 않았잖아요. 언제까지 현수만 감싸고 도실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야. 현수가 곧 올 거야. 미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현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지났지만 현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복순 씨는 당연히 현수네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현수야, 추석에 어디서 차례 지낼 거야? 엄마, 올해는 와이프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뭐라고? 친정에서? 엄마,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럼 엄마는? 혼자 차례 지내라는 거야? 엄마, 누나들이랑 지내세요. 복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현수만 챙겼는데 정작 명절에는 친정으로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순아, 추석에 엄마 어디서 보내지? 엄마, 현수네 안 가세요? 며느리 친정 간다고 하네.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야, 현수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복순 씨는 끝까지 현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엄마 혼자 추석을 어떻게 보내니? 엄마, 죄송해요. 내년에는 엄마랑 보낼게요. 내년? 올해는 엄마 어떻게 하라고? 누나들이랑 지내시면 되잖아요. 누나들은 남의 집 식구야. 너는 아들이잖아.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현수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복순 씨는 추석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딸들이 찾아와서 차례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지만 복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현수가 올 거야. 하지만 현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복순 씨는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 혼자 앓았습니다. 현수에게 연락했지만 병원 가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 감기로 죽지는 않으니까 약 먹고 쉬세요. 현수야,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도 바빠요. 감기는 저절로 낫는 거예요. 복순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현수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야, 설날에는 올 거지? 엄마, 장모님 편찮으셔서 거기 가봐야 해요. 또 작년 추석에도 친정 갔잖아. 돌아가면서 아프다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 수도 있는 거죠. 편찮으시다고 하니 자주 찾아뵈지도 못하니 명절이니까 다녀온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럼 엄마는 뭐야? 엄마는 너 안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엄마, 누나들이 있잖아요. 복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알아?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와이프도 있고 언제까지 엄마만 바라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엄마, 왜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집얘기 하셨을 때도 제가 얼마나 눈치 본 줄 아세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누나들도 있는데 왜 꼭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현수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현수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현수는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순 씨는 현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현수가 있으니까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복순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피하고 딸들은 포기하고 혼자만 남겨진 채로 말이죠. 복순 씨가 혼자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 씨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걷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현수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현수 씨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할 수 없이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순아, 엄마 다쳤는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엄마, 지금 갈게요. 현수는 뭐 하는데요? 전화가 안 돼.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미순이가 급히 달려와서 복순 씨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몇 주는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누군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 제가 돌볼게요. 아니야, 현수가 돌볼 거야. 엄마, 현수는 연락도 안 되잖아요. 무슨 수로 현수가 엄마를 돌본다고 그러세요? 연락도 안 되는 애한테? 연락이 될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미순이가 복순 씨를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더 돌볼게요. 고마워. 하지만 현수가 오면 네가 안 해도 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는 안 올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현수가 안 와? 그럴 리 없어. 미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현수 집에 직접 가봤어요. 올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딸들이 모시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불편하대요. 자꾸만 오려고 그러고 모시고 살라는 말도 너무 대놓고 한다고요. 뭐라고? 새아가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 그리고 현수도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복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현수가 그럴 리 없다고.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수는 엄마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모시겠다고 했으면 진작에 모셔갔겠지. 지금까지 말 없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미순아, 현수한테 엄마가 직접 얘기할게. 복순 씨는 현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수 바꿔줘. 현수 씨는 지금 없어요. 언제 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저희 집은 좁고 애도 아직 어리고 제가 직장도 다녀야 해서 어머니를 모실 여건이 안 돼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까지 돌봐드려요.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딸들이 더 잘 모셔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연락 불편해요. 그동안 말이 없었으면 안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직접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시니까 돌려 말한 건데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 저희한테 기대려고 하신 건 어머니세요. 현수는 뭐라고 해? 현수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누나들이 더 세심하게 모실 수 있을 거라고요. 복순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수 바꿔줘. 엄마랑 직접 얘기하라고 해. 어머니, 현수 씨는 어머니 전화 받기 싫어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라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나들한테 연락하세요. 저희한테 그만 좀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생 금 덩어리처럼 키운 아들이 자신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순이가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미순아, 현수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엄마,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복순 씨는 여전히 현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야. 엄마, 왜 자꾸 전화하세요? 드디어 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야,
네 아내가 날 모실 생각 없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엄마, 저희 집은 정말 여건이 안 돼요.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엄마가 돈 보탤게.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엄마를 모실 자신이 없어요. 복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는 까다롭고 간섭도 심하시고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예요. 현수야, 엄마가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그게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혼자 그렇게 하신 거지. 엄마가 혼자 했다고? 네가 원하지 않았다고? 엄마, 누나들도 있잖아요. 저만 자식이 아니라고요. 누나들이 모시겠다고 하면 그리로 가세요.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다 엄마 욕심이지. 이 사람이랑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시면 계속 그러시던가요. 복순 씨는 그 순간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엄마, 과거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제 각자 살아야죠. 각자 살아? 혈육이 각자 살아?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현수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둘째 딸 영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순아, 현수가 나를 부담이라고 해. 엄마, 이제야 현실을 보시는군요. 영순아, 그럼 너라도 엄마 좀 도와줘. 그런데 영순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남의 집 식구잖아요. 현수한테 가세요. 영순이의 차가운 말에 복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딸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평생 저희를 남의 집 식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남처럼 지내자고요.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어요. 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 큰언니가 매번 병원 모시고 간 거, 솔직히 저 그럴 때마다 반대했어요. 영순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어떤 뜻이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라고 현수한테 늘 좋은 것만 해주시고, 저희는 아프던 뭘 하던 뒷전일 때 서운해도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엄마가 하도 그러셔서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엄마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엄마가 내뱉은 말은 책임을 지세요. 저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남이에요. 복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잖아. 엄마, 혈육이라면 왜 현수만 혈육이고 저희는 아니었어요? 진작에 저희 자식 취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엄마한테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영순이가 떠난 후 복순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딸 정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정순아, 너라도 엄마 좀 도와줘. 엄마 혼자 무서워. 엄마, 저도 언니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순아, 너마저 그럴 거야?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복순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 잘못은 여자로 태어난 거였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순아. 엄마, 저희도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도 너희들을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왜 현수만 챙기셨어요? 왜 저희는 늘 뒷전이었어요? 복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현수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정순아, 그래도 현수는 내 아들이야.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엄마 딸 아니에요? 그 말에 복순 씨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 현수한테 가세요. 엄마가 평생 원하신 게 그거잖아요. 정순이마저 떠나자 복순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니 딸들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현수만 사랑했고 딸들은 무시했었습니다. 다음 날 복순 씨는 용기를 내어 첫째 딸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순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미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들을 차별한 게 잘못이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야 깨달았어. 현수가 엄마를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싶어서. 미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평생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엄마, 미순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이제야 알겠어.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이라는 걸. 그날부터 복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순이와 정순이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영순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엄마, 정말 뉘우치세요? 그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정순아, 엄마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해. 딸들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어머니였거든요. 복순 씨는 이제 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선물도 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민지 생일이에요. 정말? 케이크 사줄게. 예전에는 현수 손자만 챙겼는데 이제는 딸들 아이들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몇 달 후 복순 씨가 입원하게 됐을 때 딸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줬습니다. 따님들이 정말 효성스럽네요. 그래요, 제가 복이 많아요. 아드님은 안 오세요? 아들은 바빠서 못 와요. 복순 씨는 더 이상 현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현수를 탓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엄마, 현수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현수는 현수대로 살게 놔둬. 그래도 어머니 입원하신 건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현수한테는 기대 안 해. 너희들만 있으면 충분해. 퇴원 후 복순 씨는 첫째 딸 미순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미순아, 엄마가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가까이 계시니까 좋아요. 고마워. 너희들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살았을까? 엄마, 저희도 엄마 가까이 계시니까 안심이 돼요. 복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만 믿고 살았던 76년의 인생, 이제야 복순 씨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뒤늦었지만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평생 아들 편애로 딸들을 차별했던 김복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